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쥐의 장기를 모사한 유사장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쥐 생체 모델을 활용해 바이러스 감염 과정과 면역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연 숙주로 알려진 박쥐를 통해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전국에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도 제주도와 남부에는 비가, 중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댐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댐 하류에 주민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낚시를 하던 주민이 차량 고장으로 대피 시기를 놓쳐 고립되는 상황이 신고되었습니다. 고립된 위치를 가상현실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언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상 여건 등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 하천 수위를 낮춰 고립된 주민의 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훈련은 충주댐 유역에 36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실제 댐 유역 지형과 제방 상태 등을 가상현실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됐는데 폭우 상황과 댐 방류량에 따라 범람 지역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댐이나 하천의 수위, 유량, 방류량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연동을 시키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K-워터의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 후에 가상현실 세계에서 댐 운영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댐은 폭우 시 하천 범람과 시설 피해를 막는 첫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천 범람 예측 등 보다 과학적인 홍수 조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극한 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다목적 댐 사전 방류를 통한 68억 톤의 홍수 조절 용량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 물 안보를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댐 시설 정비와 홍수 조절을 위해 하천 하류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장시간 근무가 뇌 구조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공동연구진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뇌의 구조적 부피를 분석한 결과 과로로 인한 뇌 특정 부위의 부피 증가가 인지와 감정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의료 종사자 110명의 뇌 MRI를 분석했더니 장시간 근무자들의 경우 집중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 전두회 용량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전두회, 감정 처리와 사회적 맥락 이해에 관여하는 섬엽 등 총 17개 뇌 영역의 부피도 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장시간 근무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생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생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대표 숙주동물인 박쥐의 주요 장기 4개를 모사한 장기 유사체를 만든 건데 감염병 연구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 이전 메르스와 사스, 에볼라까지 이들 감염병은 모두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됐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 대부분이 박쥐에 기생해 박쥐는 바이러스 저수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박쥐는 바이러스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박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모델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쥐의 폐, 신장, 기도, 소장 등의 기능을 모사한 3차원 세포 덩어리인 오가노이드, 즉 장기 유사체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에는 한국과 동북아시아 등에 널리 서식하는 문둥이 박쥐와 관박쥐 등 5종의 박쥐가 사용됐습니다. 기존에도 박쥐의 장 오가노이드가 있기는 했지만 박쥐 5종에서 주요 장기 오가노이드 4개씩 모두 20개 오가노이드를 구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박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바이러스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스크리닝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처리한 결과 기존의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약효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특성과 치료제 연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 박쥐종에 대해서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존 바이러스 연구 또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는 2027년 예정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위성 첫 발사가 2029년 9월로 20개월 연장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첫 번째 위성 개발 계획 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연구개발 진척도와 기술 성숙도, 위험 요인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위성 1호기 항법 탑재체 설계와 개발 검증을 위한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8기를 모두 쏘아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호기 발사 연기가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교실, 교과서 중심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AI와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해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체험 중심 콘텐츠가 강화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 VR 장비를 착용한 채 몸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약 30분 동안 가상 공간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할 때 이 그래픽이 살짝씩이라도 깨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깨져서 놀랐고 3D 펜에서 흘러나오는 필라멘트를 전기의 힘으로 녹여 원하는 모양을 빚어냅니다. 자전거 모형을 만들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자전거의 중요성도 함께 배웁니다. 학교에서 쌤 말 들을 때는 지루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뿌듯하고 신나고 엄청 재밌었어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Y 교육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는 그린스쿨링. 양천구가 제안한 신조어인 그린스쿨링은 지구를 교과서 삼아 자연 속에서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자는 교육 모델입니다. 초중고 미래 세대가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학교별 입시 설명회와 진로 상담, 인기 강연자와 함께하는 토크쇼도 진행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미래 기술을 통해 직접 보고 만지면서 환경교육을 체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양천구청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5회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학생 8명 모두가 메달을 따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회에서 이연호, 이혁준, 장근영, 최정민, 한지영 학생 등 5명이 금메달을, 이권헌, 이신혁, 최우연 학생 등 3명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획득한 이혁준 학생은 실험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대회 참가자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는 이론 시험과 실험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되며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쥐트호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오는 23일 디지스트에서 강연합니다. 이번 강연에서 쥐트호프 교수는 신경회로의 분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인간의 뇌에서 신경세포끼리 신호 전달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등을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작용 원리 등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의 핵심 원리를 규명해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했던 한국인이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허청은 광복 80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어제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권도인 선생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과 독립운동을 병행했던 권 선생에 대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권 선생은 1905년 노동이민으로 하와이에 넘어간 뒤 재미한국인 최초로 1920년 9월 미국에서 재봉틀 부속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등록했습니다. 대나무 커튼도 발명해 특허로 등록했는데 미주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독립운동단체, 대한인 국민회 등에서 활동하며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여러 참가국과 관세 관련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 한중 회동에서 관세 관련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 묵직한 서류철을 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양옆에 앉은 베트남과 태국 대표는 회의 시작 전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리어 대표에게 말을 겁니다. 무역 혁신과 다자무역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회원국 통상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관심은 온통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쏠린 모양새입니다. Given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very existence and the role of APEC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18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 잠시라도 그리어 대표와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어 대표 참석이 확정되자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자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나라도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정인교 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와 회동하고 오늘은 안덕근 장관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의 중간 점검을 위한 고위급 접촉입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 관세로 국내 관련 업계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25%에 이르는 상호 관세도 예고된 터라 중간 점검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 요청으로 오늘 우리 조선업 선두주자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관계자가 그리어 대표와 단독 면담하는데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10여 분, 길어야 30분에 불과한 릴레이 양자회담으로 이곳 회의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우리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과연 어떤 성과물을 들고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둔화했고 미국의 대표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 여파 속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존 데이빗 레이니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관세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의 가격 인상이 다른 소매업체로도 파급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월 1.7%였던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4월 들어 0.1%에 그쳐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대응해 소매 지출이 앞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광범위한 경기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That inflation could be more volatile going forward than during the inter-crisis period of the 2010s. We may be entering a period of more frequent and potentially more persistent supply shocks, a difficult challenge for the economy and for central banks. 2020년 팬데믹 사태 전까지 1%대의 저인플레이션에 머물러 있던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 운용 체계를 개편해 광범위한 경제 상황과 발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1.9% 떨어져 석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물가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 제품과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1.2%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고위험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립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령자 가운데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높은 자영업 비중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령 자영업자가 불과 7년 뒤 25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54만 명,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4년에서 74년 사이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들이 은퇴 뒤 몰리는 곳은 자영업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라면 1932년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년 만에 106만 명이 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9%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입니다. 고령 자영업자들은 운수창고업이나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낮은 생산성으로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 70대의 41%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누적 부채 비율도 높아 금융과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은 분석 결과 상용직 근로자가 60세 뒤에 계속 일할 수만 있다면 임금이 은퇴 전에 60에서 40% 정도만 돼도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조정된 상태에서도 재고용의 수요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임금 체계를 개편한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한은은 또 임금 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연결, 디지털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50대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55억 원을 들여 취업 알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0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0대 고용률은 최근 12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검증된 사업들의 규모를 확대하고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학교 학급 편성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2,863명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 2,249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8명 줄었고 고등학생은 20만 3,454명으로 3,857명 감소했습니다. 전체 학교 수도 지난해보다 4개교 줄어든 2,115개교로 나타났고 학급 수도 1,016학급 줄어든 3만 8,063학급이었습니다.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3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축산 분야에서도 메탄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의 메탄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료 소재를 새로 내놨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한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는 소화하는 과정에서 트림이나 호흡 등으로 메탄을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체로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암모니아나 메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메탄이나 암모니아가 적게 방출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농촌진흥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메탄 사료 소재 티아민 2인산을 개발했습니다. 이 성분을 첨가한 사료를 한우에게 급여하면 무첨가 사료를 줬을 때와 비교해 메탄 발생량을 18% 줄일 수 있습니다. 한우에게 급여해도 사료 섭취량과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구진은 4년 동안 200여 종의 식물 소재와 해조류 등을 분석한 끝에 이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티아민 인산이 반추인의 메탄 생성균의 메탄 생성 효소 활성을 방해함으로써 메탄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국내 사육 중인 한우 341만 두의 이 사료를 주면 연간 약 8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정부 축산 분야 탄소 감축 목표 330만 톤의 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올해 멸종위기 토종동물 3종 11마리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여우 5마리와 저어새 1마리, 낭비둘기 5마리가 번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번식에 성공한 쿠바 홍학 2마리와 17년 만에 태어난 호주 대표종 에뮤 2마리도 공개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동물들이 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 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 있는 호수에 파란색 염료가 유입돼 당국이 긴급 방제와 환경 영향 평가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준지아이 자르징 다스툴리파스에서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실려있던 파란 염료가 강으로 이어지는 맨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인근 호수가 파랗게 변한 가운데 파랗게 물든 오리와 카피바라 등이 포착됐고 폐사한 물고기들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울과 강 전체 구간을 따라 오염 정도와 수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